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부동산 문제로 온 나라 시끄럽습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니죠. 정부 여당도 다급합니다. 부동산 정책은 25번 나오는데 혼돈 그 자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진단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책에 누구보다 예리하게 비판해온 부동산 저격수 김현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그리고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현아 비대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임재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 직접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요. 새해 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혼란, 불만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문제 근원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김연아 비대위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잘못된 시장 진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장 진단. 문재인 정부의 그 시장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 부작용만 강조하고 순기능은 무시하고 왜곡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집에 대한 본능을 굉장히 제약시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모든 것을 공공이 주도해야 선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결국 주택시장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또 하나 가진 자와 여러 가진 자를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저는 시장에 대한 무지가 결국은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로 이어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임재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저는 시장에 대한 무지보다는 시장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오해요. 상황에 대한 오해가 큰 거죠. 크게는 세계적인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되는데요. 세계적인 보편성이라고 하면 지금 저성장, 저금리, 또 풍부해진 유동성입니다. 2008년 금융 이후에 이런 현상들이 지속되면서 수익을 쫓아 부동산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유동성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단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나라가 충분히 갖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특수성인데 우리나라에는 재건축, 전세 이런 그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공급에 대한 오해도 있습니다. 공급을 양적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오해와 상황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황에 대한 오해요. 자, 현 정부가 25번째까지 정책을 내놨는데 지금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상황이고 특히 야권에서는 파탄을 위한 정책이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정책 여러 번 나왔는데 시장에 왜 없었는지 이것도 좀 진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김연아 의원님. 네, 일단 저는 설익은 정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익은 정책이요. 임재만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 저금리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정부가 그것을 몰랐다고 하면 또 그것을 핑계댄다라고 하면 저는 비겁하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또 하나 자기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25번의 정책은 일단 내용이 적절했는지도 문제지만 그것이 발표된 타이밍이 또 맞았는지라는 것에서도 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용이나 타이밍보다는 이것이 옳은 정책이냐 꼭 주택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이 어떤 도덕률과 같은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 나타난 것은 규제나 강력한 정부의 어떤 이념적 정책이 풍선 효과, 역효과 등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속출하면서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혼란을 나타내는데요. 저는 이런 것을 예상 못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이런 것을 알고도 이런 것들을 정말 계속 끌고 나가서 단행을 했다면 저는 정부가 정말 아까 제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부동산 정책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치를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임재명 교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실 뭐 정부가 이렇게 25번 정책을 내놓은 이유는 한마디로 뭐 집값 안정 기본적으로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됐거든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어떤 상황이나 한국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인식이 있었다면 저는 좀 더 과감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는 과감하지 않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5번이나 정책을 내놨고 그 25번의 정책이 대부분 핀셋 규제였다는 거죠. 굵직굵직한 정책은 몇 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핀셋 규제가 뭐 지역에 대한 어떤 규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조세나 금융 대책들이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마치 주택시장의 불안정의 원인, 주 원인으로만 타겟한 뭐 이런 정책에 있어서의 핀셋 규제,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였지 않았을까.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이나 대상에만 한정한 그런 정책. 구호는 컸는데 실제 나온 대안은 적은 것이었다. 뭐 이것이 이제 이런 계속된 대책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핀셋 어떤 처방 방식으로 계속 한다면은 뭐 해소가 되더라도 뭐 또 새로운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 상황을 지금 반전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핀셋 규제라는 방식 자체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상황,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자금,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전방위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적어도 이제 수요 억제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 이어가고 있는 임재명 교수님은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입니다. 정말 뭐 전문가시고 김혜나 비대위원도 사실은 국회의원 이전에 하시기 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셨습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두 분 다 부동산 전문가들이니까 이분의 의견들 잘 청취하시면 여러분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김혜나 위원님,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근본적으로 어떤 바꾸는 게 아니라 핀셋으로 뭐 단순한 이렇게 짧게 좁은 범위로 처방하다 보니까 일단 뭐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등 이런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핀셋 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제가 있는 곳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사실 저는 좀 비겁한 정책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표를 의식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처럼 그 핀셋 규제가 여러 가지 규제를 피해서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전 국토를 부동산 가격 폭등의 상황으로 만든 상태에서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다시 좀 전방위적인 것을 실행을 했을 때 저는 지금 그것이 약효가 있겠느냐라고 보면 저는 이미 실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칙이 사라지고 기회주의자들만 돈 버는 생태계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생태계에 편승하지 못한 30, 40대들이 지금 뒤늦게 영혼을 끌어모으고 패닉바잉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상태에서 전방위적인 규제가 코로나 등으로 지금 침체되고 있는 거시경제와 맞물려서 어떤 부작용을 나타낼지 사실 저희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부가 이런 비겁한 핀셋 규제로 정책을 일관하면서 국민의 집에 대한 열망, 시장의 기능을 이해하려지 않고 시장을 이기고 국민을 가르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든가 13평 공공임대주택에 4인 가구가 충분히 살 수 있다. 전월세 대란 등 임대차 3법에 대한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 품귀를 성장통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는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저는 앞으로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시장에 대한 무지를 좀 반성하고 겸손하게 정책을 수립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보선의 출발사 아침 2020 마지막 날 부동산 특집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값 폭등, 뭐 전세 외 또 뭐 월세 전환 현상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결과 정부 여당이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네, 임 교수님? 예. 예. 뭐 몇 번의 연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 예상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다만 이제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네. 정책이라는 것은 하나만 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보고 하나의 정책이 다른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책 간 정합성 문제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다른 나라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보면 임대료에 대한 규제 또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민간 임대 시장의 영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간 임대 시장에서 수익률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같이 강구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정보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런 점에서는 정책 간 정합성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세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전세는 누군가가 다주택자가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전세를 놓고 할 때 전세가 공급되는데 이 전세라고 하는 것이 집값이 오를 때나 안정되고 집값이 내릴 때는 안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좀 간과했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임대차 3법 이후에 갱신율이 늘어나면서 그래도 2019년 이후에 전세값이 상승하던 것을 상당 부분 그래도 완화시켜주고 있다라는 점들은 시장에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김연아 비대위원님, 방금 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갱신율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있는 부분을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비대위원께서? 저도 일부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세를 살고 있다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이제 발동한 가구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5% 임대 상한에 계약 기간 2년을 더 연장하는 혜택을 누렸죠. 근데 이제 이것은 저는 하나만 보고 둘을 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년 뒤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소멸되는 시기에 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지금 이 급등한 전세 가격에 따라서 사실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으로는 마땅한 전세집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저는 많은 전문가들이 임대차 보호법 또 임대차 3법을 강행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고 예견을 했는데 저는 정부가 그것을 상당 부분 무시하고 그것을 일어날 수 있는 보완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온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세입자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정책인데 정말 세입자들이 보호를 받고 있는지 오히려 세입자들이 급등한 전세가와 또 전세 매물을 찾아서 표류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사실은 좀 없어서 답답하고요. 오히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2+2가 아니라 뭐 4+4 더 지금보다 강화된 임대차 규제를 해결책인 것이냐 제안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보다는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자,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다주택자들한테 특히 이제 부담이 커지는 부분인데 정보세, 양도세, 세율 대폭 인상하고 또 취득세도 대폭 인상한 상황입니다. 이제 사방으로 지금 뭐 세금 부분에서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 집주인들이 이제 임차료를 이제 세입자들한테 전가한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임 교수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나 또는 이제 취득세 또는 이제 양도세 이런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인상을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정치적인 정책을 했다라고 생각이. 말하자면 이제 양도세는 집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생긴 매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1가구 1주택에는 부과하지 않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를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규제 지역을 지정해 가면서 하고 있고요. 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게만 하고 있고요. 취득세도 다주택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세금이 모든 사람에게, 집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부 계층에만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저는
조세 정책에 있어서 정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당연히 이렇게 토지가 아니고 집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과세하면 특히 다주택자에게만 과세하면 네. 그것은 이 다주택자들의 집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임차료가 전가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세제가 아니라 예. 이것도 이제 일종의 핀셋이죠. 예. 특정한 계층에게만 세금을 과도하게 물리면 그것은 당연히 그들의 집에 사는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예. 이것이 이제 세금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어떤 정책 이 부분을 좀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조세 정책 때문에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김연아 PD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지금 부동산 관련세는 명백하게 증세입니다. 예.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이 더 많이 내는 것은 상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1주택자라든가 소액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과거보다 적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율은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 중심으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그냥 멈춘 상태에서도 지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과표가 올라가는데 여기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체의 수준을 높이다 보면은 저는 이제 집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작년보다 올해 더 세금을 많이 내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많이 내게 됩니다.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 또 여러 가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세부담을 늘려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정의롭고 해야 되는 조세 정책의 한 방향이긴 하지만 저는 지급 타이밍에서 굉장히 어긋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명백하게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강화는 월세를 급등시키는 것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참여정부 때도 종부세 강화 때마다 월세 가격이 급등한 현상이 벌어졌고요. 월세 가격 급등 현상은 이미 한 올해 9월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부동산 특집 이어가고 있는데요. 8797님 청취자분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핵심 정부 요인들이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서 남들이 가지면 죄악시하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병폐 아닙니까?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8.4 대책 핵심이 재건축 재개발로 5만 가구 공급한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투기 막기 위해서 이익 환수한다 이렇게 정책을 방향을 정해놨습니다. 이 기조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 방향 정책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임 교수님? 네, 도심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예. 따라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도심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거는 당연한 방향이고요. 이거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용적률이 상향될 때 어느 정도 이제 공공이 개입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좀 공유하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있고요. 다만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은 집값이 상승할 때 가능한 민간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간 사업은 그 개발 이익을 자기가 다 갖겠다. 이런 이제 사업인 거죠. 결국은 이제 두 가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결국에는 이제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공익과 사익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 너무 한쪽의 가치만 중시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런 비판이 한쪽 측면에서만 극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순수한 민간 사업으로서만 수익 극대화에 기한 그래서 개발 이익을 완전히 사유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도 좀 더 좀 넓은 포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이익 환수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제 오해가 있으신데요. 예. 이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네. 모든 이익을 개인이 갖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 재건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 환수가 있고요. 예. 재개발 사업에는 임대주택을 의무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재개발 재건축 주택에 대한 보유세 과표도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고 예. 양도세 부담도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집값이 오르면서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절대적인 이익의 액수가 커진다는 건데요. 네. 저는 정부가 뭐가 더 환수가 필요한 건지 환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택가격 수준을 낮추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계속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재개발 재건축은 정부가 8.4 대책을 통해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에만 더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일 뿐인데 예. 이전에 이런 공공 재건축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사업장들은 기존의 규제와 기존의 주택시장 여건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대리이고요. 예. 민간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사업장들은 전혀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시장의 압박에 밀려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푼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것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량도 사실은 이제 공급 쪽으로 공급을 굉장히 대폭 늘리겠다 이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보니까 그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밝힌 상황인데 이 방향 맞다고 보십니까? 김연아 전 의원? 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제고 측면에서 참여정부 때부터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한 임대주택에 많은 재정적인 투자와 또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고 경제적인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중산층에 대한 임대주택은 시장에서 민간임대사업자를 통해서 작동하도록 하게 하고 정말 정부의 역량은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또 거기에 살면서 아이를 낳고 가구원이 늘어나면 규모를 넓혀갈 수 있고 또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주거복지 쪽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있어서 충분한가라고 보면 저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저는 조금 좀 지금 저는 시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취약계층을 위한 어떤 공공성 강화한 주거복지 이걸 강화해야 된다. 이런 김연아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저도 그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이 도심지에 많이 공급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도심지에 공급하겠다 그러면 지자체든 국회의원이든 지역주민이든 대체로 이제 반대가 좀 심하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품질이 낮고 또 저소득층만 집단적으로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는 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산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방향이 기존에 공급하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된다면 그 점은 좀 문제겠죠.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면서 대상도 좀 확대하는 이런 방향. 그래서 좀 보편적인 좀 더 일반화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으로 나갈 때만이 실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새해도 돼서도 집값이 계속 올라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의원. 네, 지금 올해 주택 거래량이 120만 호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통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 집계 이후에 사상 최대인데요. 네네. 올해같이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부동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샀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미래에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가 날 것이다, 나만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정상인데 지금과 같이 정부가 정책 기조를 변화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계속 키워나간다라고 하면 이 패닉 바잉을 멈출 수 있을까? 네네. 저는 경제가 굉장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이 심리 불안에 의한 패닉 바잉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오히려 그게 좀 걱정되는 사안입니다. 예, 김연아 전 의원께서는 패닉 바잉 사안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도 김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동안에 어쨌든 집을 산 사람들은 뭐 연끌을 했든 부모 지원을 받았든 예. 어쨌든 주택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건데 그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가, 말하자면 집을 누군가가 계속 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부가 이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자칫 이런 상황에서 공급 확대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코로나가 이제 백신과 치료제 등으로 어느 정도 이제 끝이 보인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면 시장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금리가 올라갈 텐데 과연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집을 샀던 사람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주택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면 저는 집값이 오른다라는 그런 우려나 불안감보다는 혹시라도 이런 주택시장의 위기가 다시 올까 하는 걱정도 한 자리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전 의원, 임재만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네, 홍 목사님 주말새 아침 2분 마치고 3부 마치고요. 잠시 4부에서 건전재정 포럼의 최종찬 대표와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 목사님 주말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참여정부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건전재정 포럼의 최종찬 대표 연결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하고 또 앞으로 나갈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현 정권 25번의 정책을 내놨는데 부동산 시장 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전반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예, 정부가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 결과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이 수요 공급이라든가 이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이 정부 규제 일변도로 또 수요 억제 일변도로 한 결과가 결국 그 아파트라든가 모든 집값도 올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게 점점 지방까지도 가격이 다 상승을 하고 말이죠. 또 그 전월세 가격마저도 지금 올라가지고 결국 정부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아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참담한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25번이나 정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참담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근본적으로 시작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접근 방법이 이게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 대표님께서는 그 참여정부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 맡으셨을 당시에 그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서 이런저런 굵직한 정책 발표했었는데 당시 그 대책 핵심이 뭐였습니까? 네, 그 당시 상황은 1997년부터 IMF 이후에 한 몇 년 동안에 IMF 겪는 동안에 거의 이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집을 많이 짓지를 못했거든요. 공급이 부족하고 그러던 이후에 IMF가 회복이 되니까 수요는 이제 급격히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이라는 건 금방 못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그 가격 안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다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제가 회고해 보면은 공급 증대 쪽에 좀 역점을 두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파주, 김포, 신도시를 그때 지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정부가 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50만 호 임대주택을 10년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처음으로 10년간 장기 임대주택 제도를 그때 5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그때 네. 마련했죠. 예. 그리고 이제 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그 재분착 재건축에 대한 분양권 전매가 심했기 때문에 예. 그 전매 제한 조치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시대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예. 수요 공급을 적절히 다 조절해야 되는데 공급이 필요할 때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국회에서도 가격이 좀 오르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원가 공개해야 되겠다는 게 국회의원입법으로 거의 통과 직전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정부 보고 이제 의견을 물어보길래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원가 공개 이것은 반대하셨죠. 원가 공개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그 이후에 제가 그만둔 다음에 한참 후에 결국은 입법이 됐는데 그때 제가 반대한 논리는 지금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이게 공급 증대에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이냐. 그렇게 설득을 했더니 제가 있는 동안에는 국회에서도 이게 의결이 안 되고 한참 이후에 그 이후에 또 기어이 또 이 법을 만들었더만요. 그러면은 이제 되돌아보셨을 때 이제 당시 이제 장관으로서 내놓으셨던 이 정책 방향이 그대로 유지됐다면은 그나마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결국은 보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는 결국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돌아보셨을 때 어떤 점이 특히 아쉬우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초대 참여정부 때 장관을 하고 나와서 그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참여정부 전체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 원리, 주요 수요 공급에 충실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조금 정책적인 면에서 그런 근본 어떤 원리에 좀 어긋난 면도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은 밑바탕에 항상 시장 원리를 고려해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가격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은 무슨 예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집값이 올라간다든가 또 임대료가 올라간다든가 하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는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린다거나 또 전월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임대주택이 수요에 비해서 모자리면 임대주택이 늘리는 방법 외에는 가격이 안정될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정책은 일반 경제 원리하고 다른 원리가 적용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 다른 가격과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모자리면은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가 줄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정책은 그 방향에 맞춰서 나가야 되지 그걸 역행하면은 그 효과도 거꾸로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 재직 시절에도 어떤 공급 부분 특히 방점을 두는 정책을 펴셨는데 요즘 현 정부는요 여러 번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 방향으로 지금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37만 호 집중 공급하는 3기 신도시 건설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급을 늘리는 방향 자체는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정부 주도로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공급하고 실제 우리나라 주택시장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주택시장도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정부가 공급한다는 것은 민간 부분이 할 수 없는 부분,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데 의미가 있어야 되지.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을 민간 부분은 규제를 해놓고 정부가 다 공급하겠다는 그 생각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촉발된 게 강남이라든가 서울의 좋은 지역에 새 아파트에 대한 욕구 때문에 오르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새 아파트 또 좋은 주거 여건에 살고자 하는 욕망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이 재개발 재건축 아닙니까? 그거는 다 틀어막아 놓고 공급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공급 방식이 있는데 예. 그거는 막아놓고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 굉장히 먼 외곽 지역에다 신도시 만들고 또 네네. 그거는 언제 만들어질지도 시간도 상당히 걸리는데 예. 그런 식으로 굳이 접근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방면에서 이게 효과가 제대로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 보시면 혹시 뭐 일본 같은 경우 도쿄 주변에 어떤 뭐 공동화됐다 이런 뭐 부분에서 기시화 뭐 어떤 기시감 같은 거 뭐 그런 거 좀 느낀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걸 제가 있는 동안에 신도시 네네. 2개를 지정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그 당시는 지금 20년 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신도시를 늘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예. 서울의 노후한 지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또 실제 그 국민들의 욕구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욕구도 많은데 예. 이럴 때는 재개발 재건축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 자원을 그냥 활용하는 거거든요. 예. 낡은 집 헐고 새로 짓는 건데 근데 신도시는 이제 새로 이제 그 논밭을 헐고 새로 짓는데 네. 지금 저는 신도시를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인구 구조 상으로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 주택이 모자랄 때는 신도시를 외곽에다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다 공동화됐습니다. 예. 인구가 줄기 시작하니까.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이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보면은 분명히 인구가 많이 줄게 생겼는데 이런 판에 재개발, 재건축 할 수 있는 공급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거를 굳이 억제하고 외곽에다 신도시를 많이 만들었을 때 일본처럼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차피 많은 부분이 일어날 텐데 예. 거기서 공급이 늘어나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심이라든가 시내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은 결국 외곽에 있는 주택들은 공동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 일본의 경험이 이미 공동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뻔히 보면서 계속해서 신도시를 새로 만드는 게 능사냐. 예.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도 지금 분명해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신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 비용 자체가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보다 훨씬 높다. 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요즘 말씀하는 것처럼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재활용이라든가 환경 파괴 면에서도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기존에 인프라가 돼 있는 지역에 용적률 옆에서 새로 짓는 것보다 네. 우리는 가뜩이나 가용할 토지가 적은데 네. 그런 데다가 허벌판을 새로 밀어가지고 새로 짓는 거는 네. 국가적인 면에서는 자원 면에서도 그게 별로 현명한 조치는 아니거든요. 예. 과거에는 궁여지책으로 인구는 늘어나는데 시내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땅은 없고 그렇게 하니까 그 신도시라는 것이 정당성이 있었는데 예. 그게 20년, 30년 전에는 정당성이 있는 방법도 네. 지금은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꿔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우리가 일본의 예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수요 같은 것도 강남에 수요가 많으니까 분산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새로 신도시를 만드는 거 못지않게 예. 외곽에다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GTX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빨리 조기 건설해가지고 당겨주면은 수요도 분산이 되고 그게 사실상 공급 네. 증대 효과나 마찬가지인데 예. 그런 대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지금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쪽으로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거가 이른바 수도권 집중 현상, 이거 좀 풀 수 있는 실마리 제공할 거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수도권의 집값 문제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네. 국회로 옮긴다 하는 것은 네. 그 발상부터가 네. 별로 건전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실효성 면에서도 지금 주요 핵심 부서라 볼 수 있는 경제부처라든가 국무총리실이 이게 다 행정수도로 갔지 않습니까? 세종시로. 네. 지금 더 옮긴다는 건 국회 하나 더 옮기는데 국회가 회의가 서울서 하던 게 세종시에서 한다 해가지고 이게 주택 가격에 얼마나 영향이 있겠느냐. 예.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끝으로요. 지금 부동산 이 상황 이게 당장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은 안 되겠지만 당장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서 모자리는 거는 공급을 늘려야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우선 언제까지 저렇게 막을 거냐. 낡은 집을 그럼 이 정부를 막으면 다음 정부 때까지 30년 40년 동안 그 낡은 주택 지역을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건데 그게 또 공급을 늘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실효성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공급을 늘리는 면에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도 규제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분산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결국 외곽에 인프라를 잘해주면 수요도 분산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교통요건, GTX 같은 것도 이미 하기로 돼 있는데 그거를 조기에 좀 건설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임대차 3법 같은 것도 결국은 전월세가 안정이 되려면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거 임차인만 생각을 했지 임대인 입장을 전혀 생각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급을 과연 늘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정부의 정책은 보면은 앞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누가 할 거냐. 지금 정부대로라면 1가구 1주택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공공에서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돼 있고 민간 임대주택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해가지고 다 규제만 하는데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도대체 사람들은 집을 어디서 세를 얻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근본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신축성 있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전재정포럼의 최종찬 대표였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송면한 기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올 한해 이제 방금 계속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올 한해 부동산 시장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 부동산과 또 관련한 신조어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요. 영끌, 네, 영혼까지 끌어서 이제 집을 산다는 의미죠. 그리고 또 이제 집값 상승세에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가지고 집을 산다라는 의미의 패닉바잉. 네, 또 부동산 블루, 전세 난민 등등 많은 말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송 기자는 이 가운데 해당되는 사항 있어요? 저는 다행히도 이 사항을 좀 비껴나갔는데, 저는 부동산 블루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모두가 집 문제로 인해서 조금 절망감과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 이런 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1월 14일에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집값을 좀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임기 내에는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단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현실은 대통령의 발언과는 전혀 딴판으로 흘러갔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했을 때 2017년 5월보다 지금 무려 얼마나 뛰었죠? 지금 그 당시보다는 무려 36.57%가 뛰었습니다. 거의 40%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집값 상승세는 더 거세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누를수록 더 오히려 더 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올해 집값 상승세 참 대단했지 않습니까?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 집값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월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8.35% 올랐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6%가 오른 이후에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이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값이 지난해 말 대비해서 10% 가까이 9.65%가 상승을 했고요. 또 연립과 단독주택도 각각 6% 그리고 3%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이게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이거 특히 아파트값 많이 오른 걸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억 원을 돌파한 것도 올해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중위 가격은 이 모든 주택을 가격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5번, 6번? 네, 그렇습니다. 위치하는 그 중간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1월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1,21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12월인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4,741만 원이거든요. 무려 그 당시보다 이제 3,500여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이 9억 원은 정부의 그 각종 그 세금하고 또 대출 규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서울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종합부동산세와 또 대출 규제를 받는 고가주택 범위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현재 이 지역별 중위가격은 강남 11개구가 11억 1,849만 원이고요. 또 강북 14개구가 8억 2천여만 원 수준입니다. 예, 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또 전세값도 보니까 2011년 후에 9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한 걸로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 네. 이렇게 집값 상승하고 전세값 올라가는 상황인데 당연히 그러면 저 새 집 마련하겠다고 청약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7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200만 명이니까 이 절반 이상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셈입니다. 예. 1순위 자격을 갖춘 가입자가 1,494만 8천여 명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요. 예. 이 지역별로는 인천과 경기 지역이 887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서울은 678만 5천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이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4월에 2,600만 명을 넘어선 이후에 7개월여 만에 10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 비싼 집값을 마련할 수 없는 실수요자들이 좀 몰리면서 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만큼 광풍이 불었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또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요건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예. 올해 못지않은 그런 청약 경쟁이 또다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월 평균 소득의 140%까지 그리고 맞벌이는 160%까지 이런 기준이 좀 완화가 되는데요. 이 자녀가 없는 신혼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 합산 소득이 710만 원을 넘지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25번 냈는데 불씨는 계속 커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놨는데 불씨만 키고 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김포 파주 지역 같은 경우 좀 어떤 식으로 좀 아파트 값이 좀 변했습니까?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게, 예.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연말까지 이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많이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이달에는 지방 곳곳을 규제 지역으로 묶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는 이 집값을 잡겠다면서 규제를 하면은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예.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 또 두더지 잡기식으로 이제 대책을 또 내놨는데, 네. 네, 이렇게 반복되는 규제에도 이 집값은 좀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부동산 이 규제가 집값을 못 잡는다라는 네. 그런 불신만 좀 더 키운 꼴이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포와 파주 지역을 좀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네. 이 지난달 김포와 파주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각각 5.67% 그리고 1%씩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도권 다수 지역을 규제로 묶기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지역의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이 두 지역의 그 집값이 상승 곡선을 좀 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6.17 대책 당시에 그 김포와 파주로 제외한 그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이 두 지역이 부동산 시장이 그 풍선 효과로 좀 들썩이게 된 겁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결국 이제 교육부 국토부 장관이 물러났고요. 네네. 근데 또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은 가격이 막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그 아파트 가격이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5억 원이 넘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좀 도마 위에 오른 건데요. 예. 이 경실련은 전현직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한 그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 동안 평균 7억 8천만 원에서 12억 9천만 원으로 5억 원 이상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경실련은 국무조정실과 또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이번 실태를 조사를 진행했고요. 이 가운데 22명이 현직 공직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공직자들도 문제고, 이제 국회의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21대? 네, 이번 21대 국회 신규 등록된 그 국회의원 175명의 그 재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그 당선 전보다 당선 이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얼마나요? 이 국회의원이 입 후보 당시 그 선관위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 평균이 12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 국회 사무처에 신고한,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 신고한 부동산 재산 평균이 13억 3천만 원이었거든요. 이를 볼 때 이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에 이 부동산 재산이 약 1억 원 가까이 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 기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TV의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